중국은 경제가 활력을 예전보다는 잃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AI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발전하는 건 좋은데 나는 뭐하지? 중국도 내수가 55% 이상이 돼야 경제가 균형적으로 굴러간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9월부터 한 2천조 정도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돈은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다닌다. 현지 중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중국은 우리가 간다고 뭐 전 중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일부 지역만 보고 오는 건데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특정 지역을 오래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분위기만 좀 보고 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활력을 예전보다는 잃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쇼핑센터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확실히 적어졌고 외국인들의 모습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제 활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전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우리도 지금 주요 국가 중에 1분기 성장이 제일 낮을 만큼 뭐 우리도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그랬지만 어려운 거가 사실이거든요. 미국도 마이너스 0.3% 성장했고. 근데 사실 1분기 놀랍게도 중국의 성장률은 5.4%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숫자를 조작했다라든가 막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보적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분기는 관세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이니까 아마 3%대로 꺾일 거고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5% 달성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다른 나라가 안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우선 여전히 저가의 광범위한 공산품들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 과학기술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 미국을 극복을 해서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영향력 면에서 국제 무대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 지난 목표예요. 그 앞에 당연히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 종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자립,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을 해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분야, 그 다음에 뭐 일부 특정 과학기술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특히 이미 세계 최선진 그러니까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이미 초월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다른 부분들은 잘 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제 반도체 분야예요. 그런데 반도체도 오래 투자하고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3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범용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범용 반도체는 중국 걸 샀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관세 꽝 때렸다가요. 그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살짝 반도체 관세는 없앴어요. 그거만 없앤 게 아니고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과학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간단한 가사 일을 돌볼 수 있는 로봇을 연말까지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가사 일을 하는 사람 형상을 한 로봇. 그러니까 무슨 기계 공장에서 기계 조립하는 로봇 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게 되고
혹시 가끔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무슨 행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게 무기 들리면 로봇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보호의 문제 때문에 각국이 안 채택하는 나라가 많이 없지만 딥시크 같은 소위 챗봇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기술이 쌓이면 계속 그 기술이 응용이 돼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원천 기술을 계속 문제를 삼아서 여전히 제어를 하려고 하죠.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다리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AI를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계속 발전하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가 있고 여전히 많은 인구들이 취업이 돼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여전히 필요한 국가인데 AI화가 다 되면 기계나 로봇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죠? 그러니까 AI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런 중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모습의 경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발전하는 건 좋은데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좋은데 그럼 나는 뭐 하지? 지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주문할 때도 전부 키오스크로 하고 카드로 다 결제가 되고 QR코드로 결제가 되고 이렇다면 내가 어딘가 취업을 해서 뭔가를 그렇다고 내가 AI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불안하면은 나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제 불안 심리가 생기면 돈을 안 씁니다.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해서 갖고 있자.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되면 또 돈이 또 안 되는 거죠. 돈을 안 쓰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데 된 돈을 대출하겠다, 해 나가겠다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경기를 좋게 보고 대출을 해가야 그래야 또 뭐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미래 중국 경제 발전의 아주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급격한 AI 발전으로 인한 제조업 자체도 양극화가 되는. 그럼 이제 이게 양극화되면은 당연히 사회도 양극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의 속성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면서 갈 건가. 이게 이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일까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이 뭐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서비스 사회니까 70% 정도가 이제 내수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경제 성장률에 직접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중국도 내수가 55% 이상이 돼야 경제가 균형적으로 굴러간다. 물론 제조를 해서 많이 수출을 하지만 근데 이게 막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30%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발표는 50%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수, 그러니까 소비죠. 그다음에 투자, 무역, 수출 이 삼두마차로 볼 때 내수에서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관세 때문에 어렵고 이건 미국만 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뭐 EU 같은 데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중국에 대한 또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또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국제 경제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구 환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전자제품 바꾸면 정부에서 얼마 해주고 하여간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풀었어요. 지금 작년 9월부터
경기부양자금이 물론 민간으로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기업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지금 한 2천조 정도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풀렸는데 돈이 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유동성의 함정이에요. 돈은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다닌다. 얼마 전에도 뭐 1조 위안 지급 준비율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미중 간의 이제 이런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이 그런 걸 자극을 잠시 할 수는 있어요. 계속 가면 이제 약간 정상화가 되고 수출이나 정상무역이 벌어지면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더 사야겠다. 뭐 원래 미래 거 땡겨 쓰는 게 소비잖아요. 내가 이제 승진하면 아파트도 이렇게 큰 거 사는 이유는 승진하고 그러면 내가 또는 돈을 더 많이 벌면 저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경제 심리들이 바닥에 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구매자 지수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중국도 PMI라고 그러는 게 있죠. 구매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자재를 얼마나 구입을 해서 팔릴 거를 생각을 해서 50이 넘어가면 경기를 괜찮게 보는데 이런 게 계속 넘어갔다 내려왔다.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중국만 뭐 특별히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럴 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오래 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중국 소득 13,000불 이제 겨우 중진국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8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여력이 역시 미국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도 무턱대고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진짜로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업률 발표를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재작년에 21%까지 갔었잖아요.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를 안 하다가 기준을 바꿔서 발표했는데 그게 또 17%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기준을 바꿔서 했는데도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또 발표를 안 합니다. 이제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취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 전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스템이라고 그러죠. 중국 청년들 특히 이제 청년은 16세에서 24세인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생들이 한 작년에도 1,159만 명 이렇게 졸업을 했고 올해도 1,200만 명에 육박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 50%가 이공계예요. 스템이라고 그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나쁘고 뭐 이런 수출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뭐 미국의 원천 기술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대중 투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출을 안 하니까. 그럼 자체 개발해서 뭘 써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이제 신규 청년들 일자리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으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두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이미 10여 년 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 이후에 나타난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제 중국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업들은 십몇 년 된 기업들이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서 중국 경제나 이런 거를 끌고 가는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딥시크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렇다면 결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당분간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몇 년 전에 북경대학 여교수 한 분이 실질적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이래서 이제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신규 채용 인력 자체 숫자 자체가 지금 약간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딥시크 형태의 최첨단 고급 과학기술 인재들이 여기저기서 해서 뭐 한 10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청년 실업 취업을 견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이 청년 실업이 생각만큼 돌파구를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이 청년들은 일단 대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SNS에 다 노출이 돼 있고 의식도 과거 중국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랑 우리 MZ 세대나 다 똑같은 세대고 그런데 아는 게 훨씬 많아졌고 그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회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백지 시위 같은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형태의 청년 실업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런 청년들 를 어떻게 제대로 소위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데는 고급 과학기술 위주로 많이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저가 제품 만드는 업체들 이런 데는 소위 이제 중국에는 뭐 도시를 여러 개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뭐 1,000만 명이 넘으면 1선 도시, 그 밑에가 2선 도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뭐 태무라든가 알리라든가 이런 데는 저 3선 도시 이런 데서 좀 임금이 낮은 데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근로자들은 그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 교육을 받고 과학기술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불반 분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가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도 있는 거고 당연히 국제 경제가 좋아져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제조업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학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업이 없어요. 사실 저가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백색가전에도 전부 AI가 들어가잖아요. 어디에든지 다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손선풍기에도 이게 들고 다니는 거에도 AI 칩이 들어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런 분위기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조업의 대외적인 확장이 무역인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막혀버리니까 지금 병목 현상에 처해 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그리고 아마 중국제가 없으면은 못 견디는 나라가 중국이 못 견디는 것보다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풀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제품,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으면 그게 결국은 중국에 쌓일 거고,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거는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균형점, 접합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고, 지금 중국은 어쨌든 산업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경기부양 자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개선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벌어져야 되고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 내부 투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백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백지시가 일부 지역에서 그냥 그러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MZ 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불만이. 물론 시진핑 체제를 찬양하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고 우리가 이제 중화라는 중화주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동안 눌렸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구촌이라는 거는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행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는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옆에도 돌아보면서 가야죠. 국제 리더국이라면 물론 리더십을 포기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중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옆 나라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200개 나라 중에 두 나라 빼도 190 몇 개 나라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지 어우러져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제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또 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제시해야죠. 트럼프식 룰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내가 이끌고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내놓은 룰을 우리가 저게 낫다라고 받아들이면 중국이 선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이념이 다른데 저걸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제 경제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똑같죠. 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협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거나 일방적으로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의 의식도 쉽게 정부에 전폭 협조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라든가 구조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를 잘 개척을 하고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뾰족한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국가 건설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회복도 어려울 뿐더러 MZ 세대를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를 어떻게 잘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을 리드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도 똑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시진핑 지도부도 고민이 많죠. 중국의 다른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합계 출산율이 0.7%다 이러는데 중국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고령화가 이제 의료 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젊은 층이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책임을 간접적으로 다 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 빠져서 그냥 사회 자체가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생산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연령층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양로기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 사회적 재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이 세대한테 갈 돈들이 다른 데로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화 창출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악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 일본의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었고 일본의 경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꼭 복지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민생을 책임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꼭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그런 걸 해줄 수가 있는데 예산은 세수해서 오는 거고 세수가 많이 나오려면 억지로 짜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게 빨리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 낳으면은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놨는데 취업도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네 가지 포기한 사포 세대, 중국은 10불 청년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를 포기한 청년들. 별게 다 있습니다. 헌혈하지 마라. 내 거 헌혈해갖고 쟤네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뭐 결혼 뭐 이런 거 빼고도 그러니까 사회 불신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놓느냐. 그런 것들이 미래 중국의 발전과 굉장히 중요하다. 워낙 돈이 없으니까 뭐 3만 원 갖고 한 달 살아가기 이런 게 막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건 굉장히 자조에 빠져서 중국이 뭐 세계적 국가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소위 국뽕에 취한 중국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사회가 완전히 냉소적으로 염세적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라든가 특히 중국 이제 공산당이 이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념적으로 꼭 이렇게 다 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데올로기,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방향성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에 당분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는데 정말 미중이 싸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나의 말을 듣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중국도 체면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일단 같이 가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 미중 관계라든가 또 중국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외교, 경제 다 생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현상, 팩트에 대한 거는 항상 잘 파악을 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시고 다만 휩쓸려서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